안녕하십니까. 외교관TV입니다. 외교관TV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교관TV는 외교관들이 현지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집으로 중남미 지역을 다뤄봤고 현재 두 번째 특집 아프리카 깊이 알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또 탄자니아 주재 대사를 역임하시고 아프리카 깊이 읽기라는 책을 쓰신 송구명 대사님을 모셨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프리카 대륙의 지역적인 특성부터 유럽의 침탈과 식민 지배 그리고 아프리카의 정치적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부터는 변화하는 아프리카 모습을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해보고 아프리카의 주요 국가들에 대한 이모저모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사님, 외교부 현직 과장들도 이제 말을 했다시피요. 한국의 TV를 보면은 빈곤이나 질병 등 부정적인 아프리카 모습을 다루는 특히 이제 구호기금을 모금하는 그런 광고를 통해서 그런 부정적인 면을 너무 접하거든요. 왜 그런 모습만 보여줄까요? 뭐 긍정적인 모습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상당히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점이 왜 이제 아프리카에 좋은 점도 많은데 특별히 안 좋은 부분을 부각시켜서 구호 기금 광고를 내는지 참 좀 그런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최근 아프리카는 아주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대도시에 가보시면 아주 높은 빌딩도 많고 차도 많고 쇼핑몰도 발전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아주 시골에 아주 특별한 지역의 그 모습을 담아서 영상물을 이제 하면서 구호 기금을 모금한다는 걸 조금 저는 좀 수정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프리카 모금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영상물을 배포하면서 더 많은 모금이 몰 수도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수정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아프리카 구호 단체들의 목적이 아프리카를 지원해 주는 데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 모금한 돈을 직접 그 아프리카 이 인들한테 사용해야 되지 그 돈 일부를 광고비로 지불한다는 것도 저는 목적상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분들이 아마 세계에서 그런 기부에 있어서 상당히 이 톱을 차지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대사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은 아프리카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죠. 약동하는 젊은 아프리카의 모습이라든가 또는 이제 정치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제 프리덤 하우스의 민주주의 지수를 보면은 1989년에 아프리카의 3분의 2 정도가 비자유국가 범주에 속했는데 20년이 지난 1909년에는 3분의 2가 자유 또는 부분적 자유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변혁은 아마 장밋빛 미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사님 말씀대로 실제로 독재 국가라든가 또는 폭력적인 정치에서 민주주의적으로 변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도 민주화가 많이 진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도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정치에 이제 관심도 많아지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60년의 하나의 그 역사를 두고 볼 때 한 3개 단계로 이제 이 민주화가 진행되어 왔는데요. 1960년도에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들이 독립을 했을 때 이제 사회주의 정책을 사용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들어서서 이 사회주의 정책이 실패를 하게 되고 경제는 파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탈냉전이 오게 됐죠. 결국은 사회주의 국가들도 시장도 개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개혁 정책도 하면서 다당제도 도입을 합니다. 물론 다당제 도입하게 된 이유가 이 서구 국가들이 경제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국가분으로서 다시 말해서 법치라든가 이 다당제 도입을 조건을 내세우죠.
그래서 이제 1980년부터 다당제가 적극적으로 도입이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의 흐름은 뭐 잘 아시겠지만 2011년도 아랍의 봄이 발생을 하죠. 튀니지에서. 이 한 여파가 아프리카 민주화를 촉진시킨 한 계기가 된 걸로 학자들에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되게 1970년도에 냉전 시대 때는 아프리카의 한 70%가 쿠데타로 정부가 교체가 됐는데 1994년도 이후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49개 국가 중에 35개 국가가 선거로 교체가 됐습니다. 평화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2010년도에 이제 평균적으로 볼 때 35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는데 대개 야당 측 사람이 지도자로 선출이 됐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60년을 놓고 볼 때 최근에 민주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대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상당히 이 긍정적인 그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다른 그 지역에도 있는 그런 현상인데요. 영국의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 기자로 오랫동안 아프리카에서 그 체류하면서 취재를 했던 로버트 게스트라는 기자가 자신의 저서에서 아프리카의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로 종족 정치 폐해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유럽인들의 식민 지배 시대에도 그랬지만 독립을 하고도 아프리카의 정치 지도자들이 의도적으로 정권 장악이나 또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 종족 간의 갈등을 이제 부추기고 이용한다 하는 것이죠. 국가보다도 종족의 이해를 우선시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한 것인데 그런 사례가 많지요. 아프리카에 보면 루안다도 있었고. 예, 저 아프리카가 좀 다른 나라나 대륙에 비교해서 좀 독특한 생태계가 있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어떤 현상으로 되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똑같은 현상입니다만은 이 부족과 중앙 정부 간의 이 권력 관계가 제일 큰 변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중앙 집권을 강화하는 구심점과 지방의 부족이나 종족 중심의 자치권을 강화하겠다는 원심력이 서로 대립되면서 생기는 하나의 현상으로 되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만은 이 19세기 말에 아프리카 전체에 한 10,000개 정도의 부족이나 왕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1885년도 베를린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유럽 종주국들이 국경선을 획정하고 40개 국가로 분할을 해서 서로 식민지를 지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식민지 지배를 할 때 이제 부족장들을 이용한 간접 통치 제도를 했고요. 다시 말해 부족장 제도가 정리가 안 되고 바로 이제 독립한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되어 왔는데 문제는 이제 이 독립운동하는 과정에서도 이 종족 간의 반목도 심했고 또 지도자들도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도 이런 종족 간의 반목을 이용해서 자기가 계속 유지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권력이라든가 어떤 이 경제적인 혜택에서 제외됐던 부족들이 몇십 동안 이제 소외됐겠죠. 그러니까 이게 반발로 다시 이제 내전을 일으키고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 돼서 이 종족 간의 대립이 통합이 되지 않고 평화적으로 계속 악순환되는 게 하나의 아프리카 정치의 특징으로 보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전도 심해지고 결국은 빈곤도 개선이 안 되고 경제가 거의 성장을 못하는 그런 하나의 형식이 됐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넘어서 가지고 국가 차원의 하나의 그냥 통치가 필요한데요. 현재 지금 그런 이 단적인 예가 이것도 그런 부정적인 측면의 하나인지 단정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은 에티오피아에서는 현재 지금 내전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주의하고 종족주의가 이제 같이 합쳐져 가지고 아마 연방 정부하고 이제 모력 분쟁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아마 그 총리는 2년 전에 이제 그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아흐메드 총리라고 그러는데 직접 총리가 이 전투 지역까지 나가서 지휘를 하는 그런 상황. 이렇게 이제 이게 10개 준자치 지방정부와 80여 개 부족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그동안 어떻게 보면 에티오피아가 쭉 이제 그 연방정부로서 유지를 해왔는데 이런 상황이 급속하게 이게 악화되고
예,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만은. 예, 에티오피아 내전이 이제 전통적으로 아프리카의 부족 간의 하나의 대립의 한 특징으로 뭐 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1941년도 에티오피아가 독립해가지고 1974년도까지는 일단 왕정이었죠. 잘 아시겠지만 하일의 셀라시의 황제가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도부터 1991년도까지는 맹기스투 소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사회주의 통치를 해왔죠. 이 맹기스트 이 사회주의 정부는 이제 소련의 지원을 통해서 이제 강압적이고 아주 급진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반발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제 티그레이 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EPRDF로 부릅니다만은 이 티그레이 중심의 이러한 민주전선이 거의 한 20년 동안 맹기스투 정권하고 내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1991년도에 결국 맹기스투 정권은 무너지죠. 그 중에 하나가 탈냉전으로서 소련의 붕괴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그 티그레이 중심의 이 혁명민주 전선이 또 한 30년 동안 이 에티오피아를 통치를 하는데 물론 시장 개방도가 하지만은 이 티그레이족은 에티오피아에서 인구의 7%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정권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잠깐 말씀드리면 에티오피아에서 오로모족이라 해서 35%를 인구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암하라족이 28%, 그 다음 티그레이족이 7%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지난 30년 동안 티그레이족 7%가 거의 모든 요직을 차지하면서 에티오피아를 지배해 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2018년도 아흐메드 아비 총리가 드디어 총리가 되죠. 아비 총리는 오르모족 출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좀 전시받았고 소외됐던 오르모족이 아비 총리를 내세우고 티그레이족을 어떤 의미에서는 쫓아낸 형국이었죠. 그러다가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이 코로나가 발생했고 원래 2020년 6월 달에 이 총선을 하려고 그러는데 총선을 연기를 하게 됩니다. 아비 총리가. 아비 총리가 총선을 연기하니까 티그레이 자치주에서는 자기는 원칙대로 총선을 하겠다. 그래서 총선을 합니다. 하면서 자치정부를 구성을 하는데 자치정부를 구성을 하니까 이 연방정부인 이 아비 총리는 그걸 북북정부다. 그래서 군사적 진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11월부터 이 내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 내전이 시작이 되면서 한때는 연방정부가 이 티그레이 주를 장악도 했는데 올해 들어서서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티그레이족이 다시 반격을 시작해서 이 수도인 아다스 아바바까지 진격을 한다고 그 정도까지 이제 이 정세가 바뀐 게 됐죠. 다시 말해서 이 연방정부와 이 지방정부 간의 이 서로 권력 싸움도 있고 그 배경에는 종족 간의 반목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티그레이주가 30년을 통치를 했고 그 대신 이제 오르몬족이 좀 지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이제 이 권력을 놓고 서로 싸우는 행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10%밖에 안 되는 그 종족이 그래도 나라를 30년간이나 그렇게 이제 그 정점이 있었으면은 권력을 놓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뭐 자치라고 하지만은 거의 뭐 준 독립 상태 뭐 그런 것을 주장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참 아까처럼 80개 종족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통폐합을 해서 이제 중앙 집권인 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티그레이족을 중심으로 한 그 인민혁명민주전선이 30년 동안 통치를 했을 때는 연방제를 하면서 이제 지방 정부에다 자치권을 많이 줬죠. 그런데 이제 이 아비 총리가 2018년도 집권한 이후부터는 중앙정부 권력을 강화를 하면서 자치권을 많이 이렇게 제약을 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다툼이 시작된 걸로 보고요. 또 하나는 티그레이주는 조금 이제 이 전통이 강한 게 여기 이제 악순 제국이라 해가지고 에티오피아 정교의 발생지입니다. 그런 자존심도 있고. 기독교의 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의 이 종교적인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그런 대립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간의 어떤 권력, 결국은 저는 권력을 어떻게 이렇게 배분할 것인지 그게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뭐 미국을 비롯해 가지고 유럽 각국 뭐들이 필수 인원을 제외한 자국민들의 철수를 이제 그 공고하고 또 이제 철수하고 있는데 그 뭐 국제사회나 뭐 그런 인근 또 아프리카 국가에서 뭐 또 이게 개입해 가지고 이게 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까? 예, 일단은 뭐 내전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어쨌든 내전이 여타 지역으로 확산을 방지하는 데 최대한 목적을 두고 있죠. 국제사회로서는. 그 유엔은 최근에 평화적 해결책도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이제 EU 같은 경우는 인권 유린이다. 다시 말해서 아비 총리가 티그레이족을 인종 청소를 하려는 거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종족 청소를 하지 말라. 또 인권 유린이라는 이유로 에티오피아 고위 인사에 대해서 경제 제재 조치도 취했고요. 그 대신 이제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내정 불가습이라는 이유로 뭐 개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종족이나 이제 부족에 대한 그런 열정과 애정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과할 경우에 문제죠. 과할 경우에 서로 이제 긴장을 유발해가지고 정부를 이제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또 이제 발전을 더디게 만든다고 봅니다. 정부가 이제 부족과 국가를 분리해가지고 통치하고 나라의 그 인구 전체를 대표한다면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죠, 전체적으로. 이런 점에서 조 은혜가 대사님께서 근무하셨던 탄자니아가 뭐 이게 그 종족 간의 갈등으로도 아주 적은 편이라고 부족이 뭐 한 120개? 예. 근데 갈등이 그렇게 좀 적은 편입니까? 예, 뭐 제가 이제 한 3년 근무를 하면서 느낀 점이 이제 왜 이 탄자니아는 쿠데타도 없고 내란도 없었냐 지난 20년 동안 좀 어떤 의미에서는 아프리카의 독특한 국가로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배경에는 그 니에레리 초대 대통령이 이제 1960년대 독립 이후부터 지극적인 이제 통합 정책을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사회주의 정책을 뭐 사용도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20개 되는 부족들을 부족장 제도를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 폐지를 하면서 집단 농장의 여러 부족 구성원들이 같이 살면서 농사들을 공동 생산하고 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됐죠. 결국은 사회주의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집단 농장을 해서 결국은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부족장 제도를 없애고 이렇게 한 마을에 같이 여러 부족 구성원들이 살게 했다는데 하나 이제 사회 통합은 촉진을 시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니에레리 대통령이 스와힐리어를 공용으로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 해독률이 많이 높아지게 됐죠. 그게 중요하겠네요. 예, 그래서 같이 통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이 스와힐리어를 공용으로 사용한 나라는 이 당시로서는 탄자니아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에레리 대통령이 탄자니아뿐만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이제 존경받는 중요한 인사로 하나 들어갑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대개 니에레리는 국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사회주의의 정책을 자기가 잘못을 인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정권을 평화적으로 이양을 했습니다.